전 세계가 한일 충돌을 예상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언론이 같은 헤드라인을 뽑았죠. 독도 발언, 동아시아 긴장 고조. 저 역시 그렇게 봤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요. 거리에 사람들이 몰리고 외교가 경직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72시간이 지나도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이 공개한 것을 봤을 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으로 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저는 네이선 호크입니다. 48살 미 국방연구소 동아시아 안보 수석 분석관이죠. 20년간 해군 정보장교로 복무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작전 통제실에서 대잠전 데이터를 분석했고 퇴역 후엔 펜타곤 안보연구국에서 태평양 감시체계 개혁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 책상 위엔 늘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낡은 소나 로그북 한 권, 펠리칸 M800 만년필, 그리고 검은 펜던트 시계죠. 저는 회의 때마다 이 시계를 테이블에 꺼내놓습니다. 3분 안에 결론을 말하죠. 추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합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가을 하늘은 맑았고 국방연구소 복도는 고요했죠.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해 동아시아 1일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모니터 3개, 키보드 소리만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오전 9시 17분, 제 모니터 3개가 동시에 붉게 깜빡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죠. 재팬-ROK 텐션 얼럿. 긴급 경보창이 화면을 덮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클릭 한 번에 CNN 라이브 피드가 떴죠.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 6글자였습니다. 그 6글자가 동해를 가로질렀죠. 저는 즉각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 독도였습니다. 제 손끝에 좌표가 전 세계 뉴스 속보를 터뜨리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간 이런 도발을 수없이 봤습니다. 센카쿠, 쿠릴,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늘 정치의 도구였죠. 감정을 자극하고 여론을 모으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쇼였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서울 라인을 체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 청와대 브리핑룸, 국방부 공식 채널. 모두 확인했죠. 고요했습니다. 아직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도쿄 시각으론 저녁이지만 워싱턴은 아침이고 서울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터질 겁니다. 30분 안에 긴급 성명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규탄, 항해, 철회 요구. 그게 패턴이었으니까요. 저는 두 번째 모니터를 켰습니다. BBC, 로이터, AFP 통신. 모두 같은 헤드라인을 뽑고 있었습니다. 한일 긴장 고조, 독도 발언의 충돌 우려, 동아시아 안보 경보. 전 세계 언론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세 번째 모니터에 소셜미디어 트렌드 분석창을 띄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케시마, 독도, 일본 총리 키워드가 실시간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상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CNN 속보창이 또 떴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입장 아직 없어.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47분. 서울은 이미 새벽이 지나고 있었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뭔가 틀렸습니다. 이 정도 도발이면 즉각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었죠.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게 한국의 패턴이었습니다. 감정적이고 즉각적이고 강렬하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부 조율 중일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죠.
한국은 늘 빨랐습니다. 감정이 앞섰고 여론이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속성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침묵은 뭡니까? 오후 1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였습니다. 호크, 상황 파악됐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 한국 측 반응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게. 뭔가 나오면 즉시 보고. 전화가 끊겼죠. 저는 모니터를 다시 응시했습니다. CNN 화면 속 서울 광화문은 평온했습니다. 시위대도 집회도 아무것도 없었죠. BBC는 한국의 침묵, 이례적이라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 전략적 무대응 추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침묵문은? 아니면 계산? 펜촉이 종이를 파고들었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간 데이터를 분석하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패턴이 깨질 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늘 예상을 벗어났죠. 저는 시계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똑, 똑, 똑. 가장 시끄러워야 할 순간이 가장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긴장시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침묵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말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72시간이었죠. 저는 그 시간을 분 단위로 추적했습니다. 일본의 도발 이후 한국은 여전히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죠. 조용하지만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11월 2일 오전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짧은 공지를 냈죠. 11월 15일 예정 한일 해상 합동수색훈련 연기.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죠.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연기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취소가 아니었죠. 연기였습니다. 언제 재개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자위대 음악제 참석 보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일정 조율 중. 그게 전부였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음악제입니다. 친선 행사죠. 정치와 무관한 문화교류였습니다. 그걸 보류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저는 즉시 과거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일 갈등 시기에 한국 대응 패턴을 분석했죠. 2012년, 2015년, 2019년.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격렬한 규탄 성명, 거리 시위, 불매운동. 감정이 앞섰고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죠. 성명도 시위도 없었습니다. 대신 행동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정확한 행동이었죠. 오후 3시 세 번째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이 동해 북부해역훈련 일정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측과 협의 중인 공동순찰 일정 재검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해 북부해역. 그곳은 한일 해양당국이 밀수미랑 단속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구역이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해역을 짚었습니다. 이 구역에서 한국이 빠지면 일본은 감시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죠. 훈련 연기 음악제 보류 공동순찰 재검토. 3개의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을 선으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체계적 시스터매틱. 이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순서였죠. 저는 일본 언론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아사히 요미우리. 헤드라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협력 중단, 안보 공백 우려, 해양 감시망의 구멍, 자위대 단독 대응 한계.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대변인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함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협력을 멈췄죠. 훈련, 행사, 순찰. 일본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빼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말입니다. 오후 5시 국방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죠. 부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호크, 한국은 뭘 하는 건가? 저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해 해역이 펼쳐졌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세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협력 고리를 끊고 있습니다. 훈련, 정보 공유, 공동 대응. 일본이 의존하던 구조를 해체하고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령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협력의 주체입니다. 철수할 권리가 있죠. 부차관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감정적 보복 아닌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아닙니다. 이건 체스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CNN이 속보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 한일 양국의 신중한 대응 촉구.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문장이 달라졌더군요. 양국이었습니다. 일본만 비판하지 않았죠. 한국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달랐습니다. 신중한 대응이라는 표현은 한국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향한 거였죠. 저는 유럽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BBC는 한국의 절제된 대응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상호 존중 기반 협력 필요라고 썼죠. 저는 그 단어들을 밑줄 쳤습니다. 절제된 상호 존중. 이건 한국을 비판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지지하는 언어였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은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은 밝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구조로 싸우고 있었죠. 일본이 쌓아올린 안보 협력 구조, 그 구조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기둥인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르게 봤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었죠.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이었습니다. 총은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 일본의 안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가장 뜨거운 무기였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40분. 서울은 이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올 것 같았거든요. 침묵은 전략이었습니다. 계산된 시간의 공백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백이 곧 채워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아시아 1일 브리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국방부 상황실이었습니다. 호크, 지금 CNN 켜봐. 한국이 뭔가 공개하고 있어. 저는 즉시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한국 국방부 브리핑룸이 보였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죠. 지금부터 독도 통합감시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바다가 펼쳐졌죠. 그런데 그냥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격자망이 그려진 바다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화면 속 독도 주변 해역이 녹색, 노란색, 빨간색 격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이었죠. 좌측 상단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죠.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작동합니다. 반경 50km 내 모든 선박, 항공기, 수중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보였죠. 클릭하자 정보창이 떴습니다. 선박 종류, 속도, 방향, 식별 신호. 모든 게 표시됐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세상에. 이건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죠. 화면 속 격자망은 단순한 구역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위협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녹색은 안전,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경보. 자동으로 판단하고 있었죠.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층 센서로 구성됩니다. 레이더, 광학, 음향, 전파. 육상, 해상, 공중, 수중을 통합 감시하죠. 저는 펜을 집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층 멀티 마이너스 레이어, 통합 인터그레이터드, 실시간릴 마이너스 타임.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완벽한 상황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나왔습니다. 회의실 전체를 얼린 문장이었죠. 필요시 이 시스템은 SLBM 체계와 연동됩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국이 보유한 전략 억제 무기였습니다. 그걸 독도 감시 시스템과 연동한다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자산이었죠. CNN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해설자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독도 해역을 전략 거점으로 선언한 겁니다. 단순히 지킨다는 게 아니라 통제한다는 의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즉시 일본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NHK는 생중계를 중단하고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독도의 전략 시스템 구축이라는 속보를 띄웠죠. 아사히는 사설에서 대화로 풀어야라고 썼지만 그 문장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게임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중국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립적 어조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환구시보는 달랐죠. 일본의 도발이 초래한 결과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본을 비판하고 있었죠. 오후 2시 펜타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급하게 작성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무거웠죠. 장성 4명, 차관보 2명, 정보국장.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호크, 이 시스템 평가해봐. 저는 화면에 독도 해역 지도를 띄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격자망을 가리켰죠. 이건 단순 감시 시스템이 아닙니다. C4ISR 통합체계입니다. 지휘 코밀리미터 언드, 통제 컨트롤, 통신 코밀리미터 UNIC ATION, 컴퓨터 컴퓨터, 정보 인텔러전스, 감시 서베일런스, 정찰 RECONN AISSANC.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령 한 명이 물었습니다. SLBM 연동은 실제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현무-4 SL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3,000km. 이 감시 시스템이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면 SLBM은 타격할 수 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억제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독도 해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압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대응할 수 있죠.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차관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국제 여론 분석 자료였죠. 미국 국무부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상호 존중을 강조했죠. 중국은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국제 여론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거든요. 시스템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투명하게, 당당하게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간 해군에서 10년간 펜타곤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감시 시스템을 봤죠. 이지스, 시렘, 패트리어트. 모두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독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살아 숨쉬는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죠. 기술이 지리를 재정의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동아시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선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말입니다. 11월 7일 워싱턴 국방부 전략기획실. 합동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16장, 그래프 9개, 결론 3문장. 저는 압축을 좋아합니다.
칼은 짧을수록 깊이 들어가거든요. 오전 9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죠.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국무부 차관보, CIA 동아시아 국장, 합참 작전부장,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사령부 연락관,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저는 자리에 앉으며 공기를 읽었습니다. 무거웠죠.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가? 부차관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독도 시스템 공개 이후 우리의 입장 정리죠. 호크, 분석부터 들어봅시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죠. 동해 해역 지도였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시스템은 단순 감시가 아닙니다. 통합작전 체계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독도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레이더, 광학, 음향, 전파. 4개 층이 중첩됩니다. 공백이 없죠. 이건 미군의 이지스 체계와 유사합니다. 어쩌면 더 촘촘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뭡니까? 일본은 동맹입니다. 70년 파트너죠. 한국도 동맹이지만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다릅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한일 안보 협력 데이터입니다. 합동훈련 12회, 정보공유협정 사건, 해상 공동순찰 28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중 한국이 주도하거나 핵심 역할을 한 건 18건입니다. 75%죠. CIA 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하시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위성 이미지였죠. 지난주 한국이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화면에 빨간 원이 그려졌습니다. 동해 북부 감시 공백. 일본 해상자위대가 메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력 부족, 장비 부족, 경험 부족. 모두 부족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일본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략을 짜온 지 70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동 구조를 보면 한국이 기둥입니다. 일본이 의존하는 협력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국방부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오키나와, 요코스케, 사세보. 우리 기지가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한국은 그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호크, 우린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로비는 강력합니다. 의회에도 싱크탱크에도 언론에도 있죠. 한국 중심으로 선회하면 반발이 큽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따릅니까? 데이터를 따릅니까? 공기가 얼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신호정보 분석 자료였죠. 지난 4일간 통신 감청 로그입니다.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간 긴급회의가 13번 열렸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죠. 한국을 어떻게 다시 협력 구도로 끌어들이느냐.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걸요. 합참 작전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뭡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죠. 동북아의 기준점은 한국이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 균형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일본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중심축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반박했습니다. 그 문장은 너무 직설적입니다. 외교적으로 순화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제는 모호함을 싫어합니다. 명확해야 작동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죠. 회의는 2시간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맞섰습니다. 데이터와 정치가 충돌했죠. 저는 질문에 답하고 그래프를 보여주고 논리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0년의 관성은 무거웠거든요. 오후 2시 회의가 잠시 휴회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물을 마셨죠.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호크, 당신 주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친일 로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는 장식이 아닙니다. 지침입니다. 우리가 팩트를 따르지 않으면 누가 따릅니까? 오후 3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그때 CIA 국장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방금 유럽 싱크탱크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화면을 공유했죠.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초안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힘이다 Predictability as Power. 국장이 요약했습니다. 한국은 예측 가능하다. 법과 원칙을 따른다. 반면 일본은 정치 리스크가 크다. 총리가 바뀌면 정책이 흔들린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부 지원 사격이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반대하던 목소리들이 작아졌죠. 국방부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크의 분석은 타당합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죠. 오늘 회의실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데이터가 정치를 밀어냈습니다. 팩트가 로비를 이겼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준점이라는 단어가 방안을 재단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70년의 관성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11월 11일, 저는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독도 시스템 공개 이후 일주일이 지났죠. 국제 언론은 여전히 이 시스템을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였죠. 작동 로그, 운용 기록, 유지 보수 보고서. 화려한 발표 뒤에 숨은 진짜 실력 말입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상 데이터였죠. 11월 8일, 동해 독도 해역. 풍속 초속 15m, 파고 3.2m, 해무 1.1km. 거친 날씨였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광학 센서는 무용지물이죠. 레이더도 파도에 교란됩니다. 그런데 운용 로그를 보니 격자망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트랙 신뢰도 0.97, 97%였죠. 악천후 속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기술 사양서를 뒤졌습니다. 답이 있었죠. 다층 센서 퓨전. 광학이 안 되면 레이더, 레이더가 흔들리면 음향, 음향이 약하면 전파. 4개 층이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센서는 눈이 아니라 의사결정. 파도는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였죠. 시스템은 악천후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거든요. 생각하는 체계였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AIS 통합 트랙 자료였습니다.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죠. 모든 선박이 위치와 정보를 송신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단순히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엮었죠. 화면에 독도 주변 해역이 떴습니다.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색깔이 달랐죠. 파란색은 해군, 녹색은 해경, 노란색은 민간 어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군과 민이 하나의 대시보드에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죠. 저는 확대했습니다. 민간 어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클릭하자 정보가 떴죠. 선명, 톤수, 조업구역, 통신 주파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해경 공용망 연결됨.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간 어선이 해경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3년 전부터 연안 어선의 통신 장비를 보급했습니다. 비용은 정부 부담. 목적은 안전과 조업 효율. 그런데 부수 효과가 있었죠. 이 어선들이 감시망의 일부가 된 겁니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연결은 전력이다. 네트워크가 무기가 됐습니다. 오후 2시 제 이메일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산업계 공동 성명이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KT, 조선, 전자통신. 3개 대기업이 공동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양 C4ISR 민군 통합표준 제안. 저는 천천히 읽었죠.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한국은 독도 시스템을 국가 단독 자산으로 두지 않겠다. 표준화해서 동맹국과 공유하겠다. 기술은 부품이 아니라 합의다. 그게 핵심이었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제안 내역이 나왔습니다. 24시간 365일 운용 프로토콜, 다층 센서 통합 알고리즘, 자동 위협 평가 기준, 인접국 상호 운용 API.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말뿐인 제안이 아니었죠. 실행 가능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기술협력국에 연락했죠. 방금 한국산업계 성명 봤나? 담당관이 답했습니다. 예, 검토 중입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수준의 제안은 정부도 힘듭니다. 그런데 민간이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태계가 다르다는 뜻이야.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방법론을 파는 거지. 오후 5시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동남아 2개국 국방부였죠. 베트남과 필리핀. 내용은 짧았습니다. 한국식 연안 감시 시스템 도입 협의 요청.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벌써입니까? 시스템 공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구매 문의가 들어온 겁니까? 저는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 때문에 연안 감시가 절실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해경과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이들은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했죠. 그리고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방법론이 수출된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지식 이전이었죠. 한국은 독도에서 증명했습니다. 작은 해역도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요. 그 증명이 시장이 됐습니다. 밤 9시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죠. 독도 근해 순찰정에서 촬영한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어둠 속에서 레이더 화면이 초록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린존 유지 보고였죠. 화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한국어였습니다. 3번 구역 이상 없음. 다음 교대 준비.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됐을까요? 순찰병이었죠. 그의 바지 하단이 젖어 있었습니다. 해수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죠. 화면 속 젊은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로그를 기록하고 다음 조를 깨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국경은 지도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의 어깨에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동해에선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파도와 어둠 속에서 격자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작동시킨다. 레이더의 녹색 호흡이 새벽을 지켰습니다. 그 호흡 뒤엔 사람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했습니다. 11월 14일 밤 모든 게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야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해 시각으론 오후 2시였죠. 평온했습니다. 독도 감시망은 녹색 격자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노란색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독도 남동쪽 32km 지점.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클릭했죠. 정보창이 떴습니다. 전파 혼신 감지. 출처 불명. 저는 자세를 고쳤습니다. 시작됐군요. 2분 후 두 번째 경보였습니다. GPS 신호 교란. 위성 항법 시스템의 스푸핑 시도가 감지됐죠. 스푸핑, 가짜 신호를 쏴서 위치 정보를 왜곡하는 겁니다. 저는 화면에 붙었습니다. 격자망 일부가 노랗게 깜빡이기 시작했죠. 3분 후 세 번째였습니다. 해상 드론 2기가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속도 시속 40km. 독도로 직진하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5분. 제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합 교란이었죠. 저는 즉시 한국 국방부 상황실과 연결된 한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그들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상황판이 떴죠. 위협 단계 2단계. 자동 대응 프로토콜 가동.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을 급히 검색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속보가 떴죠. 독도 인근 해역, 일본 민간 조사 활동 진행 중. 민간 조사라고요?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전파 교란과 드론 접근을 민간 조사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었죠. 실효성 시험. 한국 시스템이 진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판은 항상 시험이라 불린다. 이건 도발이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명백했죠. 한국 시스템의 균열을 내려는 겁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저는 2개 모니터를 더 켰습니다. 하나는 전파 스펙트럼 분석, 하나는 위성 궤도 데이터. 화면이 복잡한 파형으로 채워졌죠. 전파 혼신 신호가 보였습니다. 톱니 모양 파형이었습니다. 저는 확대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GPS 에런과 겹쳤죠. 정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이걸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기술 문서를 뒤졌습니다. 답이 있었죠. 다층 센서 퓨전. GPS 신호가 흔들리면 다른 센서가 보완합니다. 관성 항법, 지상 기준점, 별자리 추적. 3개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화면 속 격자망이 다시 녹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상 어긋남을 감지했다는 메시지가 떴죠.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의 미세한 차이를 잡아낸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전파는 거칠었지만 알고리즘은 더 차분했습니다. 드론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독도에서 15km. 경계선이었죠. 한국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1단계 식별. 드론 기종, 크기, 전파 서명 분석. 2단계 경고. 무선으로 메시지 송출. 이곳은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즉시 이탈하십시오. 영어와 일본어로 송출됐죠. 드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km. 3단계가 발동됐습니다. 비치명 전파 차단. 한국 측이 강력한 전파를 쏴서 드론 통신을 교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죠. 드론 2기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방향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시 18분. 교란 시작 후 2시간 43분. 시스템은 단계별로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경고, 차단, 퇴거. 교본처럼 진행됐죠.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우리는 적을 밀어내지 않았다. 위험을 분리해냈다. 그런데 오전 2시 예상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민간 어선이었죠. 한국 선박이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항로를 벗어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파고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스템이 이걸 위협으로 판단할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노란색 점이 떴지만 위협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죠. 조난 가능성 감지. 안전 유도 프로토콜 가동.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스템이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위협과 위험을 말이죠. 한국 해경 고속정이 출동했습니다. 확성기로 안내가 나갔죠. 여기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입니다. 기상 악화로 위험합니다. 안전 항로로 유도하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이중 안내였습니다. 4분 후 어선이 안전구역으로 이탈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보호는 가장 강한 형태의 통제다. 오전 3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전파 혼신 중단, GPS 교란 소멸, 드론 완전 퇴거, 어선 안전 귀향. 저는 최종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가용도 99%. 2시간 반 동안 거의 완벽하게 유지된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노란 격자가 깜빡였을 때 바다가 눈을 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센서들이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전파가 막히면 음향이, 광학이 흐려지면 레이더가, 위성이 속으면 지상이 답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죠. 복합 위협 환경에서의 시스템 복원력 평가. 첫 문장을 썼습니다. 그 밤
독도 시스템은 시험을 통과했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죠. 기술은 침착했고 사람은 단단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동해에선 아침이 저물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걸요. 실전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전은 통과했습니다. 11월 17일 오전 7시 30분. 펜타곤 전략기획실. 결정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준비했습니다. 보고서 최종본을 인쇄했죠. 42페이지. 그래프 13개, 데이터 테이블 9개, 결론 한 문장.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응시했습니다. 동북아의 기준점은 한국이다. 단 8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8글자가 70년을 뒤집을 겁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10명이 앉아 있었죠. 국방장관 수석보좌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합참의장 작전차장, CIA 부국장,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공기를 읽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결정을 내리러 온 사람들의 무게였죠. 국방장관 수석보좌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냅니다. 한국 독도 시스템 공개 이후 우리 전략 방향을 확정하죠. 호크, 최종 분석을 듣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독도 해역 야간 감시 영상이었습니다. 11월 14일 밤 복합교란 상황 기록이었죠. 일주일 전 한국 시스템이 실전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전파 교란, GPS 스푸핑, 드론 접근, 그리고 시스템의 대응. 단계별 정확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펼쳐졌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시스템 가용도 99%. 2시간 반 동안 유지됐습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전 기록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교 그래프였죠. 우리 이지스 체계의 평균 가용도는 95%입니다. 한국은 그걸 넘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은 70년 동맹입니다. 저는 예상한 발언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했죠. 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터로 보시죠. 화면에 지난 10년 통계가 떴습니다. 한일 안보 협력 중 한국 주도 또는 핵심 참여 비율 78%, 일본 단독 기여 비율 22%. 균형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합참의장 작전차장이 물었습니다. 제안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핵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연합훈련 우선권 재조정, 한국을 티어 1으로 상향, 정보 공유 레벨 격상, C4ISR 상호 운용 심화, 그리고 전략 문서에 명시합니다. 동북아 기준점은 한국이라고요. 국무부 차관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 표현은 너무 직설적입니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순화해야 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순화하면 힘이 없습니다. 억제는 명확함에서 나옵니다. 모호하면 작동하지 않죠. 회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국방장관 수석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표현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먼저입니다. 호크, 이 전환이 왜 필요한지 다시 정리해 주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칼은 짧을수록 깊이 들어갑니다. 3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성. 한국은 법과 원칙을 따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동맹 기조는 흔들리지 않죠. 일본은 다릅니다. 총리가 바뀌면 정책이 요동칩니다. 둘째, 기술 통합. 한국은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표준을 만들고 동맹과 나눕니다. 일본은 독자 노선을 고집하죠. 우리 체계와 연동이 어렵습니다. 셋째, 신뢰. 한국은 침묵으로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대응했죠. 이건 성숙한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동맹국 상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죠. 동북아의 기준점은 한국이다.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사실 선언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이 결정의 파급 효과는 뭡니까? 저는 준비한 답을 꺼냈습니다. 단기적으론 일본의 반발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지역 안정입니다. 명확한 기준점이 있으면 모두가 그걸 따릅니다. 모호함이 긴장을 만들죠. CIA 부국장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유럽 주요 싱크탱크 3곳이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중심 재편이 논리적이라고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외부 지원 사격이 다시 왔죠. 오전 9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죠. 국방장관 수석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중심 재편에 동의하십니까?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0명 중 8명. 국무부 차관과 1명이 보류했지만 과반을 넘었습니다. 문장 표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석보좌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원문 유지를 제안합니다. 동북아의 기준점은 한국이다. 이 문장이 우리 전략 문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석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택합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준점이라는 단어가 방안을 재단했습니다. 70년의 관성이 멈췄죠. 새로운 축이 세워졌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 공식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뒤편에 섰죠.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대변인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조정합니다.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티어1으로 격상하며 연합작전 체계를 심화합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나왔죠. 우리는 인정합니다. 동아시아의 안보 기준점은 예측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있다고요. 직접적 표현은 피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죠. 한국을 말하는 겁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신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죠. 로이터 속보, 미국, 한국 동맹 격상. BBC, 아시아 전략 재편. 블룸버그, 한국, 새로운 기준점.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한 줄의 문장이 70년의 관성을 멈췄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는 맑았습니다. 동맹은 대등해졌습니다. 11월 21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토리스-K 표준 재정 및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리토리스. 라틴어로 해안이라는 뜻이었죠. K는 코리아. 한국이 표준 이름에 자국 약자를 넣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해양 통합 감시 표준이었죠. 24시간 365일 운용 프로토콜, 다층 센서 퓨전 알고리즘, 자동 위협 평가 기준, 민군 통합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인접국 상호 운용 API 공개. 한국이 자국 시스템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참여 기업 명단이 나왔죠. HD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 한화시스템, KT, 조선, 전자, 방산, 통신. 4개 산업이 하나로 엮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생태계가 무기다. 오전 10시 제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리토리스-K 시범 해역 도입 계약 체결. 저는 화면을 확대했죠. 베트남 남부 연안 400km 구간. 한국식 감시 시스템이 설치될 겁니다. 계약 금액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및 공동 운용 교육 포함. 장비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론을 파는 거였죠. 오후 1시 두 번째 이메일이 왔습니다. 필리핀이었습니다. 마닐라 인근 해역 도입 협의 완료. 계약서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구매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배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더군요. 오후 3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이었죠. 노르웨이 해안경비대가 한국에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감시 시스템 공동 연구.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연안.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감시 공백이 생기는 지역이었죠. 그들은 한국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노르웨이. 석 달 만에 3개국. 속도가 빨랐죠. 왜입니까? 한국이 독도에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작동으로 보여줬죠. 작은 해역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요. 그 증명이 신뢰가 됐고 신뢰가 시장이 됐습니다. 저는 일본 경제신문을 확인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일본 방산 기업, 한국 센서 부품 도입 검토. 저는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 모듈을 평가 중이었습니다. 아이러니였죠. 독도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일본 기업을 한국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연결된 기업들이 하나의 함대처럼 움직인다. 한국은 장비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파는 거였죠. 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표준이 되니까요. 오후 5시 펜타곤 작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내년도 한미연합훈련 계획 조정이었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합참 작전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내년 봄 독수리 훈련 시나리오 개편안입니다. 화면에 훈련 구조가 떴습니다. 저는 한 줄을 봤죠. 시나리오 디자이너 ROK JCS ROK JCS 한국 합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시나리오를 짭니다. 훈련 설계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했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한국이 따랐습니다. 이제 반대였습니다. 작전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통합감시 체계를 훈련에 반영합니다. 그들이 시스템을 더 잘 압니다. 시나리오도 그들이 짜는 게 효율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이었죠. 회의 후 저는 복도에서 작전부장과 마주쳤습니다. 호크,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데이터를 따랐을 뿐입니다. 작전부장이 웃었죠. 데이터가 정치를 이겼군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 달 전, 저는 회의실에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동북아의 기준점은 한국이다. 그 문장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최종 결론을 쓸 시간이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독도는 섬이 아니었다. 표준이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시스템으로 답했다. 그 시스템은 투명했고 효율적이었으며 공유 가능했다. 세계가 그걸 봤다. 그리고 선택했다. 지금 베트남 어부는 한국 격자망 위에서 조업한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한국 프로토콜로 훈련한다. 노르웨이 엔지니어는 한국 알고리즘을 배운다. 심지어 일본 기업도 한국 부품을 평가한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다. 방법론 확산이다. 표준이 된다는 건 이런 것이다. 모두가 당신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저는 독도 야간 순찰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순찰병의 젖은 바지, 레이더 녹색 호흡, 새벽 4시의 침착함. 그리고 펜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더 안전해졌다. 한국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준이 선 곳에서 전장은 조용해진다. 억제는 총이 아니라 신뢰에서 작동한다. 오늘 우리는 신뢰를 선택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보고서가 끝났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8시 40분. 서울은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독도 감시망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녹색 격자가 바다를 지키고 있을 거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소나 로그북, 펠리칸 만년필, 검은 시계. 오늘도 세 가지를 챙깁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데이터가 저를 설득했고 시스템이 저를 감동시켰으며 사람이 저를 확신시켰죠. 문을 나서며 복도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섬 하나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섬이 아니었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 표준이 되어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죠. 오늘 기준이 섰습니다.